비서가 황급히 자리를 뜨자 태하는 거칠게 유나의 팔을 잡아 끌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유나를 거칠게 놓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기억 속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상처받은 짐승처럼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멍청한 놈들. 한상진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즉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지금 당장 권태하의 차량을 추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를 멈추고 그 여자를 끌고 와. 권태하가 방해하면 그놈도 함께 처리해버려.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어. 감시와 미행의 차원을 넘어선 노골적인 공격 명령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물밑 암투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친절한 이웃으로 기억했다. 가끔 넋을 잃은 듯 먼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으니 대답해줄 말도 없었다. 기억의 시작은 1년 전 이 마을의 작은 보건소 침대 위에서였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온몸은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가득했다. 의사는 그녀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태하와 유나는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범해 보이는 국산 세단이었다. 강 실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복잡한 서울 도심의 도로로 합류했다. 유나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태하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자신도 모르게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녀의 유일한 소지품은 낡은 스웨터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뿐이었다. 그 외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과거가 없는 여자, 하늘이 되었다.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헤매거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2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들의 차를 양옆에서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앞쪽에서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다. 완벽한 포위였다. 회장님, 놈들입니다. 강 실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핸들을 꺾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긁으며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냈다. 평화롭던 도심의 한복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같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손님 없는 홀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짙게 피어오르는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필름이 돌아가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아찔해졌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강 실장은 신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지만 적들의 추격은 끈질겼다. 쿵 뒤에서 달려온 차가 그대로 그들의 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태아가 몸을 날려 그녀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머리를 보호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유나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의 품에서 역설적인 안전함을 느꼈다. 시장 쪽으로 들어가 태아가 소리쳤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강 실장은 복잡한 재래시장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거대한 세단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좁은 길이었다. 과일 좌판이 엎어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끈질긴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차는 이미 곳곳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눈을 감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섬광이 보였다. 마주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귀를 찢을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온몸이 튕겨나가는 끔찍한 충격. 금속이 찌그러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의 감촉, 그리고 뺨 위로 떨어지는 차가운 빗방울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했다. 더 이상 태하의 집이나 알려진 장소로 갈 수는 없었다. 그는 강 실장에게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비밀, 안전가옥으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금 전의 폭력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도망자 신세였다. 유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카페 안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금 전의 감각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끔찍하고도 선명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 속에는 늘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서늘한 눈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담은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은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 이토록 가슴이 아파오는 것일까? 태아는 부서진 유리 파편에 긁혀 팔에 작은 상처를 입은 유나를 발견했다. 그는 말없이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소독솜이 상처에 닿자 유나가 작게 몸을 떨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방금 전의 폭력과 위협, 그리고 사무실에서의 날 선대립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공유된 위험은 그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의 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날 이후 기억의 파편은 점점 더 자주 그녀를 덮쳤다.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고급 세단을 볼 때면 어김없이 사고의 순간이 떠올랐고, 낯선 향수 냄새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변화는 정신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헛구역질과 어지럼증이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혹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속이 메스꺼워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잦아졌고, 좋아하던 커피 향마저 역하게 느껴졌다. 상처 치료를 마친 태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무조건 당신과 우리 아이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맹세였다. 강제된 동행과 목숨을 건 위협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위태롭지만 단단한 새로운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유나는
결국 동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우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표시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임신이었다. 과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안전가옥의 내부는 바깥의 혼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최고급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이곳이 현실과 분리된 또 다른 세상임을 말해주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유나와 태아는 방금 겪은 죽음의 위협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유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가쁘게 숨을 골랐다. 망연자실한 채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있던 그때, 또다시 지독한 두통과 함께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장면이었다. 고급스러운 호텔의 스위트룸,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던 단단한 팔, 귓가에 속삭이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의 채취, 그의 숨결, 그와 나눴던 뜨거운 입맞춤까지, 행복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지독한 슬픔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태아는 위스키를 채운 잔을 들고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저 차가운 유리잔을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경험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두 사람을 묶어주고 있었다. 마침내 태아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감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다의 짠 내음이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우는 작은 해안가 마을이었다. 소박한 주택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끝, 하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2층 집에서 서윤아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도, 과거도 그녀 자신조차 잊어버린 채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밀려드는 것은 익숙한 상실감, 그리고 심장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감정 없이 하루를 살아냈다. 한상진, 그자가 틀림없어. 내가 경영권을 물려받기 전부터 그는 늘 호시탐탐 TK그룹을 노리고 있었지. 처음에는 그저 야심이 과한 경쟁자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불법적인 정보 수집, 핵심 인력 빼가기, 주가 조작,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댔어. 서윤아,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유나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구 데이터가 미세하게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집요하게 파고들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서윤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잊고 있던 이름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빗속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 갇혀있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한 남자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된 흔적을 찾았어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역추적을 통해 그 서버의 소유주가 한상진 회장과 연결된 유령 회사라는 것까지 알아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독한 두통과 함께 마지막 기억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다시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유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곧장 태핵에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임원들과의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 내일 아침에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증거가 담긴 USB를 들고 그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내내 이상하게 뒤따라붙는 차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터널에 진입한 순간 그 차는 고의적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래, 그 남자의 이름은 권태하였다. 기억을 되찾은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미 그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평화롭지만 공허했던 하늘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는 서유나로서 자신의 과거와 그 남자와 그리고 뱃속의 아이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이정표처럼 느껴졌다. 작은 해안가 마을의 고요한 일상은 그렇게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며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태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날 아침 그녀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을 저주했다. 그저 평범한 업무 보고일 것이라고, 나중에 만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안일함이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만약 그때 그녀의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녀의 경고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기억의 수문이 열리자 지난 1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공허함은 순식간에 혼돈과 두려움으로 대체되었다. 서윤아는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밤을 지새웠다. 권태하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서늘하지만 슬픔을 담고 있던 그의 눈빛,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애틋한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존재였다. 뱃속의 아이가 그 증거였다. 유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한상재는 단순히 기술만 훔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기술을 이용해 TK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적대적 M&A를 통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권태하와 그의 곁에서 핵심 기술을 지키고 있던 서윤아 자신이었다. 사고는 그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암살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 작은 해안가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면
그들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터였다. 동이 트기 무섭게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유약한 하늘의 모습은 없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엿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이제 한상진의 범죄를 증명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그 USB,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 태아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천재적인 연구원이었던 그녀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집만 꾸렸다. 지난 1년간 입었던 소박한 옷까지 몇 벌과 카페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 봉투,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그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조개 껍데기를 꺼내 손에 꼭 쥐었다. 하늘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서유나의 흔적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와 익숙했던 골목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빠져나갔다. 원본은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개인 클라우드에 3중으로 암호화해서 백업 파일을 숨겨뒀어요. 당시에는 만일을 위한 보험 같은 거였는데 그녀의 말에 태아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다. 그들은 즉시 거실에 있는 노트북을 켰다. 유나는 익숙하게 손을 놀려 자신의 비밀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복잡한 암호화 보안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자 마침내 그들이 찾던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상진의 모든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읍내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른 아침이라 이용객은 거의 없었다. 유나는 구석에 있는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아 깊게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권태하 세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있는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냉철한 카리스마와 완벽한 일처리 능력으로 얼음 심장이라 불리는 남자.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는 슬픔 어린 눈빛과는 거리가 멀었다. 파일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증거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더 이상 피해자로서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다. 유나는 비장한 표정으로 태하를 바라보았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이글거렸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방역할 차례였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는 동지가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서유나를 검색했다. 역시나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TK그룹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던 최연소 팀장, 그리고 1년 전 그녀의 이름은 한 사회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했다. TK그룹 서유나 팀장, 빗길 교통사고로 실종, 사실상 사망 추정. 기사는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유나는 그 이면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있음을 직감했다. 안전가옥에서의 며칠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유나와 태아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상진이라는 거대한 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 속으로 걸어나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들은 손에 쥔 증거라는 가장 강력한 칼을 가장 효과적으로 휘두를 방법을 밤새워 논의했다. 단순한 언론 폭로만으로는 부족했다. 교활한 한상진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터였다. 그에게 방역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완벽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한편 서울의 중심부 TK그룹 본사 맞은편에 우뚝 솟은 한상진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한상진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TK그룹의 건물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 선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얼마 전 강원도의 한 해안가 마을에서 서윤아와 관련된 검색 기록이 여러 차례 조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용 IP라 추적은 어렵지만 시기가 미묘합니다. 한상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죽은 줄 알았던 고양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나 보군. 그는 1년 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일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서윤아는 그저 거슬리는 돌멩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변수였다. 당장 사람을 보내 조용히, 그리고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 도서관에서 나온 윤아는 왠지 모를 오한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차 안의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등 뒤를 따르는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생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인 호텔 컨벤션 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TK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루머로 인해 재계의 모든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상진은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권태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들끓는 용암과도 같은 결의가 느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윤아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서둘러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잠시 후 아까 보았던 검은색 세단이 터미널 근처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윤아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주주총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무제표 보고와 사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태하와 한상진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마침내 의장이 차기 경영계획 발표를 위해 권태하를 지목했다. 태하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잠시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경영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TK그룹의 근간을 뒤흔든 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행히 곧이어 서울행 버스가 도착했고 윤아는 재빨리 버스에 올라탔다. 최대한 깊숙한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남자들은 여전히 터미널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갈 때 그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지는 것을 본 순간 유나는 숨을 멈췄다. 들킨 것일까? 하지만 버스는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금세 멀어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태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벤션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에 잡힌 것은 연단 옆쪽의 출입문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바로 1년 전 사망했다고 알려졌던 서윤아였다. 유나는 그제야 긴장했던 숨을 토해냈다. 차창 밖으로 정들었던 해안가 마을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난 1년간의 고요했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서울. 그 위험의 중심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진실이 있고 권태아가 있었으며 그녀가 지켜야 할 아이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등 뒤까지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컨벤션홀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렸다. 그 순간 가장 극적인 표정 변화를 보인 것은 한상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서울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유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도시의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 소음과 회색빛 빌딩 숲은 지난 1년간 익숙해졌던 고요한 바다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다.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 서울 어딘가에 그녀가 찾아야 할 진실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태아가 있었다. 유나는 수백 개의 시선을 꿋꿋이 받아내며 연단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서윤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사고의 진실과 그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한 사람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하게 한상진을 향했다. TK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인 크기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유나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권태아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잊었으리라 생각했던 과거의 지식이 남아있었다. 이 건물의 구조, 직원들의 동선, 심지어 보안 시스템의 허점까지도 희미하게 남아 기억 저편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전직 핵심 연구원 서윤아였으니까 그것을 신호로 스크린에는 유나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TK그룹의 핵심 기술이 한상진의 유령 회사 서버로 유출된 데이터 로그. 그 과정에서 오고 간 거액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녀의 사고를 유발했던 트럭 운전사가 사고 직전 한상진의 측근과 통화한 내역까지.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명확한 설명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유나는 인파가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을 노렸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쏟아져 나오는 틈을 타 그녀는 자연스럽게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출입카드가 없는 그녀는 정문 대신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편린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동료들과 웃으며 지나쳤던 복도, 밤새워 실험에 매달렸던 연구실, 그리고 권태하와 비밀스럽게 마주쳤던 비상계단까지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저 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쇼야. 한상진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경호원들을 부르며 단상으로 난입하려 했지만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태아의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때 태아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스피커에서 하나의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한상진이 그의 부하에게 서윤아를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였다. 마침내 최고 경영진이 머무는 35층. 회장 비서실 앞에 도착했다.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문 너머에 그가 있었다. 윤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다가갔다. 권태하 회장님께 서윤아 팀장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낯선 여자의 당돌한 요구에 비서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아 팀장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신데 이런 장난을 하십니까?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컨벤션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아가 미리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협조를 구해놓았던 것이다. 한상진 씨, 서윤아 씨에 대한 살인 교사 및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의 말이 울려 퍼지고 한상진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윤아와 태아는 연단 위에서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 끝을 보이고 있었다. 그 순간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며 권태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하려다. 문 앞에 서 있는 윤아를 발견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곧 이성을 되찾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명령했다. 나가봐.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한상진의 몰락은 거대하고 신속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주주총회의 폭로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고 썩어있던 뿌리가 뽑히자 TK그룹 역시 길고 어두웠던 분쟁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들의 무대는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T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이었다. 그곳에는 그룹의 모든 핵심 관계자들과 주요 언론사들이 모일 것이며 TK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한상진 역시 당연히 참석할 예정이었다. 수많은 눈과 귀가 집중된 그곳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계획이었다. 태하는 즉시 강 실장을 비롯한 자신의 최측근들을 움직여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윤아와 태하는 비로소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태하는 혹시 모를 후유증과 스트레스를 염려해 그녀를 병원의 VIP 병실에 머물게 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하얀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지난 1년간의 상처와 오해를 마주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동안은 생존을 위해 달려오느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그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저예요. 서윤아,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폭우가 쏟아지던 연구소 옥상에서 제게 우산을 씌워주셨잖아요.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억이었다. 태하의 동공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의 단단했던 방어막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야? 난 네가 죽은 줄로만.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태아는 조용히 과일을 깎아 유나에게 건넸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아였다. 그는 깎던 과일을 내려놓고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잠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지내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야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태아는 괴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고 자책했는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유나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말을 꺼내기 위해 입술을 열었다.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더 완벽하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밀어냈던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그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1년은 내게 지옥 그 자체였어.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태아씨, 저 임신했어요. 유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원망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기억을 잃고 혼자였던 시간 동안에도 희미하게 남아있던 당신의 존재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녀는 이제 그의 차가운 행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태아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아랫배로 향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우리 아이예요.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이미 제 안에 있었어요. 유나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를 마주보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 태아는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미지의 감정이 그의 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그녀에게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기억이 온전치 않은 유나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많지 않았다.
마침내 태아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나란히 앉아 초음파 화면을 보고 있었다.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는 모습이 흑백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의사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고, 엄마를 닮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순간 유나와 태아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아이는 그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희망찬 미래를 연결해주는 가장 소중한 달이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생명의 기적이었다. 그는 괴로운 목소리로 과거를 토해냈다. 그와 유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었지만 당시 그는 경영권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특히 야심가인 한상진 회장은 그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알려지면 유나가 위험해질 것을 알기에 그는 일부러 그녀를 밀어내고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결국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그것이 한상진의 짓이라고 확신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위험한 재회였다. 과거의 연인은 이제 그들의 아이와 함께 돌아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그들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유나의 배는 어느덧 사랑스럽게 불러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태아 역시 얼음 심장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유나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예비 아빠가 되어 있었다. 권태아의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위태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의심하거나 과거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 돌아온 이상, 그리고 그의 아이를 품고 있는 이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상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불보듯 뻔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충직한 비서이자 경호팀장인 강 실장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움직일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어느 이른 아침, 두 사람은 새로 꾸민 아이 방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부신 새벽이었다. 태아가 뒤에서 유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유나야.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윤아 팀장을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빼내야겠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개인 비상 통로를 이용하고 내가 늘 사용하는 세단 말고 다른 차량을 준비해.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일사불란한 모습에서 낯설면서도 익숙한 안정감을 느꼈다. 과거에도 그는 이런 식으로 늘 그녀를 위험해서 지켜주곤 했다. 유나는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며 대답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돌아온 거죠. 그들의 시선은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과거의 상처와 시련은 이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될 터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맞이할 눈부신 미래를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했다. 한편 한상진의 귀에도 서윤아의 행방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버스터미널에서 그녀를 놓쳤다는 보고에 이어 TK그룹 회장실에
신원 미상의 여자가 들어갔고 권태아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한상진은 직감했다. 서윤아가 권태아와 만났다는 것을. 그가 가장 우려하던 시나리오였다. 두 사람이 함께 과거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